올해 하반기 내내 주가는 제 생각으로 2,300에서 2,60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길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만전자 뭐 이런 거 넘기가 쉽지 않다.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7만 원 넘기기는 올해 쉽지 않다. 주식에 대해서 과다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러지 마시라. 정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에 일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중에 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다. 무주택자는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당분간은 사시고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우증권에서 투자전략팀장 하시고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IM증권, IBK투자증권에서만 15년 6개월씩 30년 동안 증권회사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분석을 잘 하실 텐데 현재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뭐 살짝씩 다 반등은 하긴 했지만 예. 어떤 상황인지 좀 점검 한번 하고 갈까요? 제가 작년도에 한 7월 달 정도에 아예 주식시장이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뭐였냐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제 그때 생각이 1000포인트 정도는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300에서부터 100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2,30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아니 너무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시작하면 그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유동성 장세에 처음 시작했던 점으로 주가가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 재작년도에 2010년도 1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때 한번 보시면요. 2020년 11월 달에 주가가 대략 2250에서 2300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한 8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올라가 버렸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2250에서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일단 1차 과정이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올라간 거는 유동성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출이 돼버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 기준했을 때 1000포인트 빠진 2300에서 지금 2400 정도 왔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바닥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느 주식 정도는 사도 되는 네. 타이밍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려왔고 여기에서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추가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건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몇 가지로 일단 봐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동성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나기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였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때에 이제 뭐 2150에서 2250 그 정도가 고점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랬거든요. 뭐 어떻게 따지면 대충 뭐 짧게 봐도 3년 정도였고 길게 보면 거의 한 7, 8년 동안을 그 정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정도에서 주가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경제 펀드멘탈에 봤을 때 주가가 그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2013년, 14년 이럴 때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전체로 얼마 정도였냐면 110조 정도였어요. 그때 주가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였거든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총 영업이익이 242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 감익을 한다라고 하면 120조 정도잖아요. 그 정도 50% 감익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2천 부근을 지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추가적으로 하락하거나 하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던가 우리나라 아니면 뭐 주요 선진국에서 다발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올해 내지 내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된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아까 전에 지금 2100에서 2250이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10년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적정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게 코스피가 이제 2년 전과 작년에 이제 상승할 때까지만 해도 3,300 갈 때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뭐 4,000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어쨌든 2,100에서 2,250이 적정하다라는 것과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은 굉장히 상반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올라갈 때 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뭐 이렇게 계속 그 주식시장 전망을 하고 주식시장 분석을 뭐 30몇 년 동안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올라갈 때 이런 정도까지 높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안 믿는다 합니다. 떨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정도까지 내려간다. 이것 또한은 저 안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 트렌드 쪽으로 해가지고 과다하게 위아래로 지수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시장에서부터 시장의 분위기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 분위기 내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이나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누가 더 높게 그 만드는 그 얘기하느냐 그거 가지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얼마 전에 6월달 이때 주가 많이 떨어질 때 일부는 보면 뭐 2,000포인트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연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 그거는 여러 가지 그걸로 하게 산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믿는 게 뭐냐면 과거서부터 우리나라 주가가 어느 정도에서 안정이 돼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게 심하잖아요. 2010년대 전체를 통해서 주가는 2000포인트 부근에서부터 약간 위 이 정도에서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정도를 넘게 되면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그 시장 내에서 다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에 맞는 주가는 그런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저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근처에 있는 것 같다는 예. 안도감을 가지는데 뭔가 또 뉘앙스가 아까 말씀하신 닥터 둠처럼 예. 그렇게 또 위가 열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올해 하반기 좀 어떻게 보는지랑 그 다음에 좀 그럼 언제쯤 이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저는 지금 그 얘기하거든요. 올해 시장은 이미 다 봤어. 그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점도 봤고 저점도 다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올해 하반기 내내 주가는 제 생각으로 2,300에서 2,60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그럴 거고요. 길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되면 1년 반 정도 뭐 2023년 말까지도 주가는 2,300에서부터 2,600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도 그러면 그거 넘으면 아주 멋있게 올라가서 진짜 뭐 3,500 가고 3,700 가고 4,000 가고 이렇게 되냐. 그거 아닐 거예요.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작년도에 기록을 했던 3,300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복하고 뭐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선방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 과다하게 여기서부터 높아질 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쨌든 높아지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해소될까? 일단은 뭐 금리가 뭐 인하한다는 아니면 뭐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거나. 그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따져보시면 그렇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미친 짓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서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렸는데 총 12년 정도 기간 동안 8년 9개월 정도를 0.25%로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면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정부가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돈을 그렇게 지급해주고 이러는 게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뭐 금리를 그래서 금리가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좀 내려가고 이러면 그 다음서부터 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더 이상 큰 결정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이익이 240조였잖아요. 이제서부터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220조에 뭐 이런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주가가 이게 220조 정도의 이익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수준 형태로서 바뀌는 거죠. 그런 게 나와야지 그게 아니면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쭉 보면 작년도 242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개별 기업별로도 쭉 잘라놓고 보면 과연 이 회사가
이런 이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9조 2천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항상 보면 포스코가 많이 났을 때 6조 났었고 적게 나면 4조, 3조 이렇게 났었어요. 그게 10몇 년 동안에 걸쳐서 포스코가 있었던 이익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9조 2천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9조 2천이 나올 거냐. 9조 2천이 나오는 거는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돈을 지급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런 이익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주가가 쭉 꾸준히 올라가서 이제 그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려면 그런 정도의 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20조 정도의 이익이 나오고 그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면 주가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3천을 넘어가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의 2,300에서 2,600까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세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좀 주식이 물려있는 분들은 그래 이게 다시 3,000까지 나중에 금방 딱 반등을 하면 어쨌든 물린 것도 좀 팔강색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물린 주식 있는 개인 투자자금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일단 아무튼 여기에서 그 주식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그 팔고 이러기는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손실을 현실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손해가 안 나는 시점까지 몇 년이 됐든 뭐 10년이 넘든 아무튼 끼고 가보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막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해서 그 다음에 일정하게 그러니까 뭐 2,400, 2,500 뭐 이러면서 쭉 안정이 되는 형태가 되면 그때 이제 그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보다 더 괜찮은 종목으로서 옮겨 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초과 이익을 내서 이전에 생겼던 손실 이거를 좀 만회를 하고 이런 형태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서는 뭐 각자의 판단이신데 제가 경험적으로 한번 보면 주식을 사고 한 40% 이렇게 하락하고 하게 되면 그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팔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2,400까지는 사실 굉장한 급락장이었고 30-40%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피 2,300, 2,600 이렇게는 당하면 좀 이런 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네네네. 뭐 큰 수익까지는 뭔가 힘들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할 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2,300을 바닥으로 해서 올라올 때, 제일 초기 국면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 올라가잖아요. 제일 처음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하락할 때 사람들이 너무 뒤어버렸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으로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조금 더 번지면 대형주로서 번져서 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게 이제 한번 일단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제 중소형주나 테마주 이런 거를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됐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가지고 아마 시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거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이 뒷받침되느냐. 그것도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들이 작년도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할 거냐. 그 또한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이 다 안 된다라고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매매를 쉬지는 않아요. 당연히 보면 중소형주 시장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테마를 만들 수 있고 이러는 걸 가지고 계속 혈로를 뚫어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중소형주 테마주 얘기해 주셔서 올해 하반기만 이제 8, 9, 10, 11월, 12월 5개월 남았죠. 이 하반기만 했을 때는 좀 어떤 섹터가 좀 좋게 보이시고 안 좋게 보이실까요? 기존에 계속해서 움직였던 성장이 있는 테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조선주 올라갔죠. 바이오 주식 올라갔죠. 중간에 뭐 2차 전지 올라갔죠. 뭐 이런 걸로 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기존에 나왔던 테마들을 놓고 힘을 한번 이제 그 테스트해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거를 여러 개를 놓고 꾸준히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는 그런 그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우리가 그랬던 뭐 성장 관련한 테마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한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조선 바이오 2차 전지 쪽을 좀 좋게 보신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국민주, 네. 삼성전자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요? 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그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죠. 예. 근데 과연 좋은 주식이냐? 그거는 또 뭐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내가 맞아, 좋은 주식이야. 이렇게 확실하게 확답하기는 어렵다. 왜요? 대한민국 1등 회사인데.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장보다도 그 하락을 하거나 이럴 때 하락폭도 적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변동폭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어요. 주가가 한번 고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한꺼번에 60%씩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그렇게 좋은 회사인 거는 맞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했을 때 당분간은 뭐 9만 원에서 9만 전자 뭐 이런 거 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6만 원대 초중반 뭐 이런 정도 돼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7만 원 넘기기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동력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굉장히 투자한다고 한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예.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은 조그만 종목일 경우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뭐 한 4, 5조 정도 내지는 한 10조 정도 이런 정도다라고 하면 뭐 그런 재료가 먹힐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적이면서 그런 그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이러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반도체 그 뭐 지원을 하고 뭐 해서 몇백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몇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게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이나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게 뭐 그렇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땐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장에서는 좀 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어떤 주식을 좀 팔아야 될까요, 그러면?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네, 파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내가 그렇죠. 자꾸 내가 가진 자산이라는 건 굉장히 한정적인데 자꾸 뭐 파란색 아니면 그냥 보합인 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사실 기회비용을 크게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아무튼 좀 하락을 했다가 남들보다도 좀 반등을 하고 그런 주식들은 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보면 일부 대형주들도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주식을 얘기를 할 때에 주식의 적정한 수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할 때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할 때에 대부분들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증권회사 이렇게 해서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이 오리엔트 되는 것이 굉장히 건데 저는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한 가격입니다. 절대적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서부터 시작해서 당분간은요 실적이 두드러지게 좋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10% 정도 늘어난다든가 20% 정도 늘어난다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이 역할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익하고 대비해서 주가가 도대체 얼만큼 났냐. 과거에 주가가 한 5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2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건 괜찮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한 3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는 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는 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가 비교적 크게 반등을 해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 이런 것들은 좀 처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실적 말씀해 주셔서 사실 지금 2분기 기업 실적치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생각보다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죠. 오. 근데 생각보다 좋은 건 아직까지 기업 이익이 나빠질 때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3분기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경제 변수, 그다음에 실적 그 순서를 보면 주가가 제일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에 경제 변수가 나빠지고 맨 마지막에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는데 2분기에 경제 성장률 나온 거 보면 0.7%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경제가 본격적으로 쭉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기업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빠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30% 넘게 하락하고 이런 건 지금 그 2분기 이익은 괜찮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 이익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 기업 이익이 잘 나오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실적이 좀 좋게 안 나왔을 경우에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실적 시즌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얼마큼 나왔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실적을 볼 때에 단순히 지금 나오는 실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적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렌드. 예,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실적이 어떤 형태로서 쭉 움직였느냐 분기별로 봤을 때 기울기 어땠는지. 예, 그렇죠. 이게 늘어나는 그 추세냐 아니면 피크점에 도달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하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익이 증가했는데 이 이익이 어떻게 해서 증가했느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그 영업 부분에서 계속 증가한 건지. 그럼 좋은 아닌지.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럼 실적이 잘 안 나왔을 때는요? 실적이 잘 안 나왔을 때는 이 실적이 안 나온 것이 오래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번만의 일시적인 형태인 건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일회성은 아니고 조금 안 좋은 형태다라고 생각하면요. 지난 1년, 2년 동안에 기업 이익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익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가가 안 좋은 형태, 즉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잘 안 나오고 이 이익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시적인 형태보다는 상당히 트렌드상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매도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아지와 강아지 산책하는 이제 주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기업만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실적이나 더 실적이 높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실적도 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줄 거냐,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얼마큼 할 거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드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 기업이 그거를 어떤 형태든지 바꿔서 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뭐 이런지 않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카카오의 그런 서비스는 되게 혁신적인 그렇죠. 뭐 그런 거였는데 예. 지금은 그렇죠. 아니 지금 어디 지금 약간 혁신에보다는 뭔가 이제 골목까지 들어서 네. 어디까지 먹으려 하냐 네. 약간 다르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의 이익하고 지금의 이익이 똑같을 경우 우리가 밸류에이션상 평가해 보면 주가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낮은 형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면 2000년대 중반, 2006년, 7년 이럴 때는 기업 이익이 4조, 5조 이렇게 났었는데 그때 주가가 70만 원 정도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이익이 9조 이렇게 났는데 작년도에 최고 주가가 3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익은 거의 두 배. 2배 정도가 됐는데 주가는 절반밖에 안 되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이나 기업이 올드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평가 이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이익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거서부터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의류업체들, 나산, 신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PR이 뭐 한 4배, 3배 이런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 자체 그리고 산업이 올드화되면서 계속해서 평가 자체가 낮아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유의해야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럼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 좀 한번 부탁드리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경제 굉장히 잘 분석하시는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뭐 올해만 보면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경기는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고 네, 네. 대신에 이제 뭐 그 물가는 상당히 높으니까. 근데 많이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시면서 1970년대 중후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국면은 오지는 않고요. 왜요? 그거는 그거하고 지금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수요가 엄청나게 강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느냐. 아주 근본적인 형태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 베이비 부머가 네. 많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수요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생, 60년생 이러면서 인구가 거의 20억 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무튼 뭐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인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번 부분 보세요. 지금이야 무슨 뭐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물가가 높아서 큰 문제다 어쩌고 뭐 얘기를 하지만 2000년서부터 따져보면요. 그 사이에 2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무슨 얘기들 계속했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맞아. 그래서 이 디플레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 얘기했으면 20년 동안 얘기한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디플레를 걱정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세계 경제가 서 있는 토대 자체가 디플레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는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니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 대신에 하나 그한 건 올해 내년 그래서 아무리 부인하고 하지만 경기 침체는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 온다면 지금 우리가 좀 예측보다는 대응인 거잖아요. 예. 뭘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미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봐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9 해서 경기 침체를 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당분간은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온 상황이니까 지금에서는 보면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년도에 경제가 정말 미국이 한 마이너스 5% 정도 될 거냐.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주가는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경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는 당연히 지금도 됐고 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진짜 한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갈 거냐.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경제 성장률 얘기해 주셔서 중국 GDP 성장률이 1분기 4.8% 이어 2분기 0.4%로 코로나 이후 최저치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치인 5.5% 달성에 물 건너갔다는 진단 나오던데 향후 어떻게 보시면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시면 이런 여파가 사실 한국에도 미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은 뭐 생각했던 대로 상당히 떨어져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나와봐야 3%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게 아니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중국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에서부터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시장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3,000이 됐던 게 언제입니까?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후광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 한 2010몇 년도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 정도일 텐데 그때 5,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것이 3,000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가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25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가격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지간한 뭔가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럴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이 올해 3%가 되고 심지어 2% 정도로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그것 때문에 더 내려가 가지고 뭐 2,000포인트대 초반 정도가 된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시장도 다 침체하거나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투자 심리가 너무 얼어붙어서 사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 중 하나가 이제 예탁금도 굉장히 감소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들고 그만큼 자본이 모여들어야지 사실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심리가 얼어붙었는 게 다시 따뜻해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죠. 네. 그리고 지금 예탁금이 줄어들고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탁금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후행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나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훨씬 지나서 예탁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예탁금 더 줄어듭니다. 지금 얼마인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한 60조 정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40조 정도까지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다. 그것도 아마 내년도 말이나 뭐 특별하게 주가가 막 중간에 치솟아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주가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말 정도 되면 40조 정도까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금이 줄어들고 예탁금이 줄어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예탁금 40조 정도 되면 주식시장이 못 움직이냐, 그리고 주식시장이 거기에서 벌벌 매는 형태가 되냐? 절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19 있기 전에 주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00, 뭐 1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그때 예탁금이 20조 정도였었어요. 40조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주가는 뭐 2,400이나 2,100이나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조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에 자꾸 이제 뭐, 이게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보다 보면 끝없는 상상, 이런 부분들로 해서 문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할 때까지는 주식 시장을 항상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가 어떻게 되면 주식이 어떻게 되고, 뭐 기업 이익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고요,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경험을 가지고 봅니다. 과거에 주식이 이런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거든요.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을 가지고 주식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보거든요. 지금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서 뭐 예탁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죠. 자, 얼마 전에 이제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라는 책을 이제 공동 저자로서의 책을 내셨던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드는 2022년 30년 만에 이제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 우리에게 다가온 세 번째 위기이자 세 번째 기회라서 아마 이런 책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현금으로 뭘 사야 되는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될까요? 채권을 어느 정도는 좀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금리도 앞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3.9%까지 올라갔다가 3.1%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서부터는 3%대 금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3%대 금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3%대 금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금리다라고 봐야 돼요. 지난 뭐 몇 년 동안, 길게 보면 10몇 년 동안, 그래서 뭐 0%대도 갔다가 뭐 이렇게 했던 금리는요, 그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경쟁력을 회복했다라고 봐야 되죠. 국채가 3%면 회사채 같은 경우는 4%, 4%대 중반, 5% 이렇게 되니까 뭐 5%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과다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러지 마시라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달라졌고, 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해석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5년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10년 전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 외환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심지어 내가 여의도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35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드려서 참 뭐하지만 정말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입니다. 세계에서 봤을 때. 예, 그렇죠. 이걸 도대체 왜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냥 한번 보시게 되면요,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가가 3.3배 올랐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13.3배가 올랐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3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3배가 올랐다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는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똑같이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상품하고 비교해 보면 주식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배 정도 올랐는데, 채권은 그때에서부터 이자만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했던 게 얼마 정도 되냐면 8.9배가 올랐습니다. 아, 오히려 채권이 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6.7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러면 지난 한 30몇 년 동안에 걸쳐서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연평균 수익률이 2.2%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보다도 굉장히 낮은 그 수익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면 이 에이스로서 올라서지 못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형태냐면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모양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되는 것 같으면 와 몰렸다가 그 다음에 피크를 치고 나면 또 쭉 빠져버리는 형태가 되면서 주가가 원상태로서 돌아오고, 이거의 반복적인 형태였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때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에 일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 중에 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채권과 주식, 부동산은요? 지금서부터 따져서 아주 그림이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030년을 지났을 때에 2021년도에 피크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2021년 피크점이 2030년에 넘을 수 있다. 예, 그 정도 돼야 넘어갈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성공적인 그림이 못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 넘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렇게 피크를 만들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피크를 다시 넘어가고 이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91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피크를 쳤거든요. 그거를 넘어간 게 언제냐면 2003년도를 지나서 넘어갔었어요. 2003년, 4년 정도가 돼야 겨우 그 수준을 넘어가서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크를 쳤던 게 언제냐면 2007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5, 6년 정도 올라가가지고 피크를 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 6년도, 7년도에 기록했던 피크점을 넘어간 게 2016년, 17년 정도 돼야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과거의 피크를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 2021년도에 부동산이 한번 피크를 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막 한다고 해서 아주 성공적인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피크를 치니까 2030년 넘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근데 과연 그때 그래서 진짜로 넘어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2010년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과다한
금리의 인하와 엄청난 유동성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격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한번 그럴 상황이 또 올 수 있을 건가? 네.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봐야 되죠. 언제 미국이 네. 제로 금리라고 하는 거를 그걸 하고 유럽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또 올 수 있다. 언제? 그건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유동성을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 부어버리고 이거 또 올 수 있다. 언제 그게 올 수 있냐?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형태에서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시간이 지나면 아주 옛날처럼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거 될 수 있을 건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해 본 나라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일본. 근데 그 결과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본을 통해서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형태가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효과, 이것도 이게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 정도가 됐을 때 이 2021년도에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 일본 얘기해 주셔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버블과 정부의 대응 실패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제 그게 아니시라는 의견인 건가요? 그러니까 버블과 일본 정부의 대응 실패다.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일본을 너무 깔보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의 대응 실패다. 중앙은행도 실패했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 건 미국의 이제 그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미국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잘하고 있어? 너희 연준은 진짜 잘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작년도서부터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연준이 하고 있는 거 보면요. 1990년도에 일본은행이 한 것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얘기 없는 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응 실패도 아니고 물론 트리거가 버블이 붕괴돼서 트리거가 만들어진 건 맞죠. 근데 하나는 그 최종적으로 보면 버블이 있으나 없으나 버블이 붕괴가 있었건 없었건 일본 경제는 지금처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숙돼서 이렇게 되면요. 그 결국에 맨 마지막의 모양을 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경제의 지금 위치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럽도 결국에 버블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낮아져서 결국 지금 보면 일본이나 유럽이나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게 그때마다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경제가 성숙돼 있는 단계가 되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양인 거거든요. 그거가 지금 이제 일본의 형태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그러면 한국은 달라지나? 이런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져요. 아주 그래서 굉장히 낮은 성장이 돼요. 이거는 어떤 나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진국 모두 다가. 이게 우리나라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인구 한 500만 명 제고되고 그러는 선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노르웨이, 그다음에 뭐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 데 덴마크, 뭐 이런 데나 그다음에 이게 그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는 이거는 이렇게 뭐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도시국가 같은 거.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한 인구도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 그래도 경제 규모도 뭐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 뭐 10위권 내에 있고 이러는 거는 이런 나라들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형태로서 그런 형태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숙 단계가 돼가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형태는
일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일본 경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이 정상적인 형태다. 그럼 일본이 그 인구 변화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인구가 줄어들고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히 안 좋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구 국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오히려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활력을 제공해 줍니다. 아, 줄어들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인구가 만약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1억 3천만 명이었다. 그러면 사회 시스템 모두 다 1억 3천만 명에 맞는 형태의 시스템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쭉 줄어들어요. 1억 2천만이 되고 1억 1천만이 되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거 같으면 일자리를 못 구했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계속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2천만 명이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인데 그 2천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유효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형태가 계속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랬던 거는 언제냐 하면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면서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 정도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크게 충격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유효수요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형태가 돼요. 그럼 인구 급감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부동산 시장이요? 그건 뭐 더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1000만 채가 이 사람들이 안 사는 형태가 돼요. 빈집이요? 네, 빈집.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구의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 건 더 심해지는. 더 심해진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경으로 더 모일 뿐만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로서 모여드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골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농촌 지역 이런 데는 이게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 형태가 돼요. 인프라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불편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더 안 살게 되죠. 당연히 더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서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더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도 밀집도의 형태가 더 심해진 형태죠. 그렇죠. 서울 경기가 뭐 예, 2천만.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전국의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 경기도의 인구가 영남 지역 인구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부산, 대구, 울산, 그 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게 우리나라 인구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가 경기도 인구를 지금 못 대응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될수록 더 심화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도권 지역으로서 인구가 몰려든 거는 거의 맥시멈 지금 몰려들어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더 이상 빠져나올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충청북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더 빠져나올 수 있는 인구가 없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봉건제를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서부터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된 다음서부터 우리는 항상 중앙집권제를 유지를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인구가 줄어들고 그럴 때 문제가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돼요. 지방에 특히 인구가 작은 도시의 집값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예, 그렇죠. 예. 굉장히 큰일 날 수밖에 없는.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사야 할 집과 살 집을 조금 구분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빈집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 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요, 20년 후에
우리의 지금 국방 시스템, 군인 시스템,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증명치로 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쯤. 예, 그렇죠. 지금 매년마다 탄생하는 신생아 수가 3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아니, 남자 15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그 군복무를 만약에 한 뭐 20개월, 네. 뭐 1년 6개월인가? 예, 예. 그러니까 20개월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1년 6개월이면 그 15만 명의 남자에다가 1.5를 곱한 것이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것 또한 단 한 명도 군대를 면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30만 명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0만 대군 이런 것들은 유지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인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편을 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예. 올해 하반기랑 내년은 좀 수도권 기준에 했을 때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센터장님? 피크를 쳤죠. 피크 치고 피크 쳤다. 예, 내려오는데 네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도서부터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한참 올라갈 때 조금만 지나면 피크 칩니다. 그리고 피크 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서울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기준으로 30에서 40% 정도 하락합니다. 서울이요? 예. 30에서 40% 정도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30에서 40%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저금리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쏟아부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0개월 동안에 걸쳐서 84%가 상승을 했어요. 그게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똑같이 보면 유동성이 장세가 끝나고 나면 유동성이 시작됐던 지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84%가 올라갔으니까 40% 정도가 하락하게 되면 원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강남은 예외다. 뭐 똘똘한 한 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안 떨어지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3,300에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할 때야 삼성전자 뭐 분기에 이익이 얼마큼 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봐라. 5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가지 않냐. 떨어질 때는 어떤 것도 예외는 없어. 조금 다른 거는 삼성전자는 지수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예. 아직은 강남은 안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뒤에 떨어질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딱 시작해서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요. 그 다음부터 또 엄청난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뭣도 예외는 없다. 예, 그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랑 1주택자 분들은 예.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는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당분간은 사시고요. 계속 뭐 지금에서 뭐 그 집을 사고 이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언제쯤 살까요, 그럼 그분들은? 강남 지역에 재건축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미분양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미분양이 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 온 매경, 한경 이런 데가 이제 막 부동산 면에 그걸 도배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가면 그때 정도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사잖아요. 돈을 많이 빌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집을 빨리 파셔가지고 그거를 끄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요? 예, 그렇죠. 1주택자인데 대출이 많은 분은 예. 1주택자라도 팔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말이 쉬워서 1주택자는 내가 사는 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겪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 뭐 이렇게 되는 집을 샀는데 5억, 6억 정도를 빚을 내서 샀어요. 그러면 지금 그 집은 금융권에서 한 5, 6억 내고 그 다음에 뭐 내 돈 한 뭐 3억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 한 뭐 2억 정도는 뭐 부모님들한테 또 빌려오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봐요. 자, 근데
지금 5억 이렇게 빚낸 거 한 거는 작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거의 이자가 지금 거의 이제 뭐 60% 더 넘게 올라가고 뭐 심지어 더블이 되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져서 그게 그 10억짜리 집이 7억 정도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남은 거는 은행이 갚아야 하는 5억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2억만 남는 거죠. 그러면 나는 깡통이 돼버린 형태인데 지금 저 이자는 2배로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걸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허탈하겠죠. 내가 도대체 지금 세상을 왜 사는지도 잘 내가 모르겠고. 오늘 출근을 왜 하는 걸까? 그 다음에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집이 한 채니까 그걸 그냥 깔고 그 하면은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괜찮다. 괜찮아. 아니,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은행에서 이자 안 받습니까? 맞죠. 다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사는 것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면 그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는데 아유 뭐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그거 통하지 않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을 그렇게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진짜 이거 그러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실거주자, 실소유자들은 너무 이거 집값 변동에 다시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이라면 사고 결국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거 맞다. 뭐 3년, 5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길게 놓고 10년 보면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올라있다. 그래서 집은 그때 살 거는 있어도 그때 팔 거리라는 단어는 잘 없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럼 그 얘기 왜 나올까요? 그건 이제 여태까지 우리나라 그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면이 지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중간에 있는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이랬을 때, 와,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주가가 1,400까지도 떨어지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 좋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좋아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거 갖고 있으면 이렇게 그걸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40% 넘는 게 이자로 다 들어가 버리고 나는 정말로 쓸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진짜 뭐 그래가지고 우리 애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러면 그게 인간이 세상을 사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한 10년 동안 내가 견딘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견뎌가지고 집값이 내가 샀던 거를 회복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인구 급감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들어봤는데 인구 급감이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도 있나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 2000년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주식형 수익증권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그 증권회사들이 이 세일즈하는 포인트로서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구가 노령화되면 될수록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인구가 노령화되면 성장이 낮아지고 그러면 금리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만큼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타당한데요? 그걸 이제 커버한다 이렇게 그걸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주식을 거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펀드를 들게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영업에 이익이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건 공인돼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요? 인구가 노령화되면 주식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진짜요? 예. 인구가 노령화되면 노령화될수록 사람들은 그 보다 더 확실한 이 수익을 원하는 형태가 돼요. 부동산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는 대부분 이자가 나오는 수익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1년에 그 1점 몇 % 되는 이자 받자고 그거 하고 있냐. 아니 주식 투자해서 한 번만 잘 올라가면 15% 올라가면 15년 동안의 금리가 나오는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앉아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다 바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구는 노령화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은 보다도 보수화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는 수익, 이거를 원한다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퇴직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가면서 퇴직연금 해가지고 무슨 뭐 주식형 어떻게 해서 공격적으로 하시고 어쩌고 얘기해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인구가 노령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적은 이자라도 난 그걸 받겠다. 확실한 걸. 대신에 적은 이자 받는 만큼 나는 내핍 생활을 해서 그 지출하는 거를 줄이는 쪽으로서 가지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이 정부에서 허가해준 이런 금융기관들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쳐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인구가 노령화되면 자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라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과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들 그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뭐 전체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얼마. 그렇죠. 한국은 주식이 이제 부동산이 70. 예. 그리고 주식은 비중이 낮고 예. 미국은 이제 굉장히 많이 401k였나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얘기 하는데 그것 또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뭐 또 다른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네. 금융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두 가지 형태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데 네. 이건 자본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형태예요. 네. 나머지 이른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이잖아요. 대륙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독일이니 프랑스니 이런데 우리나라보다도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자본주의가 들어왔습니까? 이제 심지어 정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동인도 회사를 만든 게 언제예요? 150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시스템 자체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일본이 대륙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왔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고. 우리도 대륙.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비중이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은 전혀 없고 그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해서 미국은 비중이 얼마인데 우리는 요것뿐이 안 되니 나중에 되면 이렇게 우리 커집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지 않는 거인 거죠. 그럼 한국이 이제 대륙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고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랑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조금씩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형태로서 바뀌어버리냐,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금융자산도 있고. 그러면 금융자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려면,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우리나라의 그 GDP를 비롯해서 국부가 엄청나게 커지는 형태가 되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커지고 그 커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금융자산 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제도 이제 성숙돼 있는 경제가 돼버렸다. 그러면 뭐냐면 그거는 금융자산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GDP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빠른 속도로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GDP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국부가 크게 증가하는데 그게 모두 다 금융자산 쪽으로 몰려가지고 비중이 이게 커진다.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지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쪼그러들어 버리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은 변해요.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이런 형태는 되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확 변해가지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내신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에서 빅스텝이 남긴 파문이라는 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질문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지난 6월 이제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하면서 이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인데, 사실 뭐 피크아웃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7월치가 이제 8월에 나오잖아요.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 인플레는 좀 그 피크아웃을 했고요. 앞으로 쭉 낮아져서 연말 정도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6% 내지 5% 정도 이런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유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약해지고 그러는 그 국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잠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가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아주 그 높게 그 올라가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사실 물가 때문에 이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렸던 거잖아요. 연준금 하반기 기준금리 지금 3번 정도 남지 않았네, 올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거로 보고 계신가요? 3%를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별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 정도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그렇게 금리가 낮다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고 이러면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경기 침체도 있겠지만 더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리면 그에 따라서 버블이 갑자기 붕괴를 해버리면서 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가능성,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연준이 지금처럼 이 난리를 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이거는 3% 넘으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요. 지난 7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올리면서 사실 한국과 미국은 기준금리 역전 현상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외환위기 이렇게 약간 좀 심하게 걱정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외환위기는 당분간은 뭐 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뭔가 껐듯하면 그냥 뭐 외환위기가 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외환보유고가 4,400억 달러 정도를 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2000년대 들면서부터 주요국이나 이런 데에서 외환위기나,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데서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환율 자체를 변동환율제로 완전히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 고정환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들을 또 시장에서 흡수를 하는 형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금리가 역전되고 했을 때에 과연 이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주식 투자 쪽에서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채권 쪽은 없을 거다라고 확신은 제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채권 쪽에서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도 아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4%,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그 상황에 따라서 채권을 매도하고 이럴 수 있을 만큼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쪽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는데, 주식 쪽은 뭐 상한가가 30%니까 뭐 금리나 그다음에 환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매도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주가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매도하는 거고 뭐 이렇다라고 봐야 되죠.
연준이 근데 금리 인상하고 물가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경기는 나빠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경기는 좀 왜 점점 더 나빠질까요?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냥 한번 따져보시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도서부터 경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경기가 굉장히 한번 그랬었는데 그때는 경기가 안 좋은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13년 동안 경기가 확장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리를 할 때가 된 상태인데 자연적으로 경기를 정리해야 될 상태인데다가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 뭐 소프트 랜딩 한다. 소프트 랜딩은 무슨 소프트 랜딩이에요. 14년 동안 경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확장을 해왔는데 그게 어떻게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체된다라고 봐야 되고. 연착륙은 힘들다는 거죠. 연착륙은 없어요. 경착륙이 될 수밖에 그렇게 없다.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니 금리를 올해 연초에 0.25%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미국이 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서 올리는데 어떻게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습니까? 그건 쓸데없는 바람이라고 봐야 되죠. 금리 인상과 더불어 사실 달러 강세가 좀 맞물려 있는데 환율은 좀 언제쯤 내려간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강달러 시대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개인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강한 달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피크를 쳤다라고 봐야 이것도 되죠. 피크를 쳤다. 이제부터는 좀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유럽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것도 처음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해서 0.5% 올리고 상반기까지는 6월 달까지는 한번 보면 미국만 주요국 중에서 금리를 올리고 뭐 그랬었잖아요. 유럽이나 일본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만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이러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서부터는 그 유럽도 금리를 인상하는데 유럽이 0.5%로 시작했는데 한 번 올리고 끝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뭐하는 그 폭 이것도 상반기에 가장 벌어진 거고 하반기 되면 좁혀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의 이 달러의 강세 이 부분들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피크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달러의 강세는 최고점을 지나서 좀 약세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했을 때에 그때는 원화가 굉장히 약세였기 때문에 뭐 수출 관련주 이런 것들이 괜찮았죠. 좋았죠. 예, 근데 이제서부터는 방향이 좀 바뀌는 형태가 되니까 일방적으로 좋았던 부분들은 좀 약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어디 쪽이 좀 좋아질까요? 원래 이제 그 환율이 강세가 되고 그러면 내수 관련주들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런 경계선 자체가 많이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에 따라서 생기는 변화 이 부분들은 굉장히 모호해진 것 같고 하나 환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많이들 그 얘기하죠.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매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약해질 것 같으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검증된 적도 없고 그냥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냐면 주식은 하루에 30%씩 움직이잖아요. 환율은 아무리 많이 움직인다 그래 봐야 1%가 안 돼요. 그러면 1% 안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30% 변동하는 거를 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누군가가 아주 옛날에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니 그 다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서의 그냥 명제로 하나 굳어져 버린 그런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이번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건데요. 과거에 인플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좀 어땠는지랑 이번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30년 전이에요. 30년. 예.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경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인플레가 있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경기가 상당히 둔화됐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경기 둔화되면 뭐 그 그림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경기는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를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회복되면 그러면 아주 높은 성장으로서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2000년대 후반 정도 들면 2006년, 7년 이때에서부터 세계 경제는 저성장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건 그때에서부터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15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인플레이에 따른 효과가 그 영향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국면은 상당히 성장이 낮은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성장이 다시 좋아진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제가 굉장히 좋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 성장의 진폭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면 분기별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갔다가 경제가 좋아 그러면 3%대로 올라와요. 근데 1%대와 3%대에 그 보통 사람들은 그걸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경제는 항상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린 이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옛날에도 보면요. 앞으로도 안 좋다니.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아져도 실제로 내가 느끼기는 또 쉽지 않다. 네, 지금 우리 보면 옛날에 1980년대 중반 이럴 때 12%씩 성장하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직장 들어와서 경제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맨날 했던 얘기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에 10%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한 거에 상당 부분은 환율 때문에 생긴 거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좋다라는 얘기는 참 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1% 성장을 하다가 3%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낄 거냐. 절대 안 그렇겠다는 거죠. 저 요즘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했어도 뭐 구제책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어떻게 좀 보세요? 한마디로 미친 정책이죠. 댓글도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보존해 줘야 되냐 이런 말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 명제잖아요.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생긴 이득도 자기 거고 그렇죠. 손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보존해 주겠다라는 쪽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문제는 뭐냐?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워질 때마다 그거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가 되죠. 1989년도서부터 경제가 안 좋아지기,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5년 이전까지는 거의 전당포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15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게 3년 반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도 늘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가가 처음으로 하락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아무튼 가진 요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을 막 주가 하락을 막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중간에 가면 투신사들한테 보장형 펀드라는 걸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장형 펀드가 뭐냐면 3년 동안 기한으로 크로즈 펀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돈을 빼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이 수익이 나면 그건 네가 가져. 대신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은행 정기예금만큼은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그때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한 10%다라고 하면 3년 후에 30%는 그냥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30% 이상 더 올라가면 그건 네가 갖는 거고 3년 동안 그거보다도 덜 하더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30%는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문제는 뭐냐? 30%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 손실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투신사들한테 니네가 따와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투신사들이 다 부실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그 좋단
한투, 대투, 국민투신 이런 데가 다 부실이 돼가지고 다 나자빠져버리는 형태가 돼서 그 부실한 회사들이 결국에 나중에 가면 지금 팔려가지고 하나대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이렇게 동원증권에 넘어가서 한국투자증권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전례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나중에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힘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책임하에서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당신들의 인생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뭘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람은 항상 시간이 지나서 어려워질 때마다 손을 계속해서 벌리게 됩니다. 그때 이거 해줬으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끌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예? 되겠네. 의도와 다르게.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할지 불안한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제 주식만으로 기반으로 했을 때 종잣돈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예. 좀 어떻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제가 옛날서부터 많이 생각을 해본 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안 볼 건가?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네.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되는 그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회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주가가, 야,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정도 사가지고 버텨보는 거. 그거 이해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셨으면 하는 생각이. 왜 그거 빼고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것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에서 테마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럴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에서는 뭐 이런 종목 좋고 저런 종목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그게 일반 투자자들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현대차든 이렇게 우량한 회사들을 이제 정말 저렴해질 때 사서 버티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 버티도 되는 시점인가요? 네, 삼성전자 정도는 지금 정도에서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내려가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얼마 전까지 진짜 뭐 나쁜 주식 처분을 받고 그랬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도 뭐 보면 뭐 그렇게 뭐 문제될 거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상 가격이 낮을 때에는 그렇게 그 회사가 안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나요? 그럼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 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글쎄, 하반기 주식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박스권을 만든 거예요. 포인트는 박스권의 상단이 얼만큼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50에서 박스권의 상단을 만들 거냐, 2500에서 만드냐, 2600에서 만드냐, 그거를 그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을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서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변수는 제가 봤을 땐 이미 다 나왔어요. 뭐 여기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가 여기에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영향 외에는 별로 안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변수, 그건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센터장님께서 지금 시대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꼭 준비하겠다라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신다면. 20대에 저는 주식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증권회사가 도대체 뭘 해놓은 회사인지도 몰랐고, 들어온 거는 딱 하나였죠. 아, 월급을 많이 준대더라. 그래서 이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을 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는 것이 달라진다. 네, 제일 처음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이 뭐 인문학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지금 20대라면 제일 처음에 지식을 길러야 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관한 지식을 길러야 되는데, 주식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합니다. 일단 보면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기업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보다 더 넓게 보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대에서는 지식점까지 경험은 아직 쌓일 때가 아니에요. 경험이 되려면 그래도 보면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5년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때도 겪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좋을 때는 주가가 8개월 사이에 250% 정도가 올라갔었어요. 뭐 280이었던 주가가 8개월 지나니까 1050이 됐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험을 했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경험의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하는 건 어지간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야, 그때 이렇게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그 난리를 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주가가 막 떨어질 때 그러니까 1500 뭐 이렇게 떨어지면 야, 지금 주식 사.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사야 될 때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그래서 어떻고 저쩌고 해서 야, 그 얘기는 옛날에 9.11 테러 났을 때도 똑같이 했었어,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9.11 테러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바깥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1930년 이래 최대 공황이 납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 공황 났니? 안 났어.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 나고 그랬을 때 또 똑같은 얘기 했었어, 사람들이. 세계 2위의 국가가 위기가 발생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똑같이 보면 그렇잖아. 코로나19 마찬가지야. 지나가는 이거 그 바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주식을 사야 돼. 예, 그거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일들이 아주 적게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편견 없이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 일을 적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 눈앞에 있을 때 커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도의 경험을 하려면 최소한 15년 정도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20대에서는 그게 안 되죠. 15년 정도 그거 하려면 15살서부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20대에는 이제 책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이제 그 다음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통해서 쌓아야 되는 건데 마지막 그럼 인간이라면 인간에서는 뭐 어떤 거를 좀 인간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건 왜 사람들은 이 시점에 그런 마인드를 가질까라고 하는 거인 거죠. 자, 한번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나 지나놓고 보면 3,300 그 높은 데에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 그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살까? 이런 그걸 해보면 그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인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굉장한 경험을 쌓고 그 다음 국면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보는 건 뭐냐면 심리학적이나 정신과적으로 사람들은 왜 이런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쪽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센터의 말씀대로 지식과 경험과 인간에 대한 공부 3박자 맞춰진다면 우리가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종욱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